헌정사 최초가 유독 많은 줄을 지나왔습니다. 현직 대통령 구속에 이어 이에 반발하는 이들의 법원 폭동도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충격적인 일인데 이 와중에 여론은 또 출렁이고 있습니다. 탄핵 반대 여론이 늘더니 정당 지지도는 여당이 야당을 앞지르는 결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련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오늘 토론에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토론 740은 KBS 광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고요. KBS 광주 홈페이지로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을 맡고 계신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지역 정치부터 중앙 정치까지 깊이 있는 분석을 해주시는 메타보이스 오승용 이사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을 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뒤에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게 처음인데 박균택 의원님, 이 변론에 직접 나선 의도 뭐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은 윤석열 피청구인이 할 말이 별로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왜 참여를 할까 생각해 보면은 의도가 분명해 보이는데 첫 번째는 그 기일을 늦춰서 탄핵 결정 시기를 늦추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그 증인을 추가로 24명을 신청해서 오늘 2명이 받아지는 정도였는데 그렇게 비현실적으로 증인 숫자를 늘리는 걸 보면은 재판 기일을 늦추려는 그 의도가 분명한 것 같고 이것은 아마 그 무속인 천공이 얘기했던 그 뭐 100일을 넘기면 권자에 복귀할 수 있다는 이 망상 이걸 실현하려는 그런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수구 그 폭도 세력들 결집을 시키고 선동하려는 그 의도 그것도 두 가지 같이 있다고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 이사님도 변론 지켜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얘기들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안 그래도 이 질문이 있어서 기사를 좀 찾아봤습니다. 뭐 오후 2시에 시작해서 1시간 40분 동안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 발언 내용들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잘 저는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들을 계속 한다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제가 이해한 바를 요약하자면 때리긴 했는데 아플 줄은 몰랐어. 뭐 이런 거고. 근데 그것도 내가 직접 때리라고 한 적은 없어. 뭐 이런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부정선거도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는 계속 부정선거에 초점을 맞춰서 헌재에서 지금 심리에 임하고 있는 반면에 본인은 나는 그냥 선관위 전산 시스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했던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도 그거 난 언론 기사 보고 알았어. 나는 모르는 일이야. 뭐 이런 시종일관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미 여러 기사와 보도를 통해서 이 계엄과 관련해서 심각한 대통령의 헌법 위반 행위를 국민들이 직접 목도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한 번 가장 비겁하고 찌질한 대통령을 목격한 순간이었다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현직 대통령의 구속도 그렇고 재판도 그렇고 믿기 힘든 일의 연속입니다. 이 와중에 법원이 공격을 받았어요. 폭동이라고 부르는 상황인데 법조인으로 오래 사셨으니까 이런 상황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이런 상황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동안에 그 법원의 판결을 어떤 정치적으로 또는 학술적으로 비평을 하는 경우는 있었어도 법원을 상대로 직접 이렇게 테러 행위에 나선 것은 보지를 못했던 현상인 것 같고 아마 헌정사에서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은 사법부를 그 어떤 테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 이것은 그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부정한다는 것인데 이건 결국은 대한민국의 체제도 부정할 수 있다는 그 의미와 같은 것이라서 정말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 결국은 윤석열 피의자는 그 비상계엄을 통해서 입법부를 침탈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추종 세력들은 사법부를 침탈하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내란이 아직도 계속 진행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엄정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경찰, 검찰, 법원도 다행히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온 국민들이 굉장히 놀라운 간격을 목격하면서 굉장히 큰 문제로 지켜봤습니다. 여기까지 온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 법원 근처의 시위대들이 어떤 구호를 외쳤냐면 좌파 무죄, 우파 유죄라는 구호를 외쳤다라는 거죠. 일종의 피해 의식. 사법부가 좌파 판사들과 판사들로 장악되어서 일방적으로 좌파 정치인들에게는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우파 정치인들에게는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라는 일종의 음모론이 네. 이제 단순히 음모론 단계를 벗어나서 정치 세력화해서 현장에서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러한 행동에 이어지게 되는 과정에서 우파 세력들 내부에서 일정한 역할 분담, 기능적인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사태를 마치 5.18에 빗대서 국민의 저항권인 양 선동하고 있는 우파 지식인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걸 또 구체적으로 어떤 폭력의 행태라든지 준비해야 될 무기라든지 어디로 진격을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이 작전 지침을 알려주는 유튜버들이 있다든지 또 이걸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퍼나르는 조직들이 있다라든지 이런 하나의 메커니즘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유기적인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이런 행동들에 옮기기까지 일부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던 측면들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이번 폭력 사태를 용납하거나 비호해서는 안 되겠지만 다시 한번 사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자기 성찰의 시간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박 의원님, 이 적법한 책임을 묻는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어떤 제목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뭐 흔히 떠올릴 수 있는 뭐 죄명이라고 한다면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공용 물건 손상, 또 뭐 건조물 침입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소요죄, 뭐 내란죄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그런 견해도 뭐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이것만 해도 법정형이 3년 이상 30년 이하이기 때문에 행위자들을 처벌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배후의 조종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기어이 밝혀내서 그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이런 노력이 필요하고 그래야만 이런 행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다 공통으로 이야기하셨지만 선동 그리고 배후 조종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추긴 사람 중에 한 명으로 거론되는 사람이 정광훈 목사입니다. 정광훈 목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헌법 위에 국민 저항권이 있다 하면서 부추기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그 얘기 한 말씀 좀 하고 넘어가 볼까요? 오승용 이사님.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파 내에서 기존의 단순히였던 소셜 미디어에서 야당에 대한 또는 진보적인 정치 세력에 대한 비판적인 언급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치밀하게 조직된 조직적 위계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위계 속에서 그 상위의 역할, 일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그룹들이 전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한 그룹, 그리고 뭐 한정석 씨를 비롯한 보수 세력 내에서 이른바 지식인을 자처하는 그룹들이 계속적으로 그런 이론적인 자양분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사실 조금만 논리적으로 토론을 하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냥 아무 대상이나 자기들이 유리한 대상들을 갖다 붙여서 자기 정당화를 하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 토론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자신의 발언이 이 실정법에 어떻게 저촉이 되는지를 직접 보여주는 것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헌법 위에 국민 저항권 얘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얘기는 일면 만든 것 같으면서도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원래 저항권이라는 것은 4.19나 5.18처럼 독재 권력을 상대로 법적인 투쟁 수단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항거하는 수단, 그것이 이제 저항권이라는 것인데, 오히려 현직 대통령 편을 드는 그 수구 세력들이 그 방망이 외에는 그 선고할 수 있는 펜대 외에는 쥐고 있지 않은 그 법관을 상대로 테러를 가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저항이 아니라 사법에 대한 테러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것은 그야말로 망발, 궤변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참고로 보니까 그 한국 기독교 장로회 목사님들께서 그 총회의 이름으로 정광훈
그 사이비 종교인에 대해서 회개하라. 그리고 또 참여하고 그리고 또 법적인 책임을 지라고 그 성명서를 내셨던데 그 기독교 내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사이비 종교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민 저항권이 인정이 되려고 하면 일단 정당성 확보가 먼저다 이 말씀인 것 같고요. 예. 법원 폭동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벌어진 일이 촉매가 됐다고 해야 될까요? 윤석열 대통령 구속되면서 이제 벌어진 일입니다. 법원이 구속을 시키면서 이유로 들었던 게 증거인멸 염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박 의원님 이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신다고 하면 어떤 걸까요? 구속을 할 때는 도주의 우려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둘 중 하나가 있을 때 구속을 합니다. 근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분명한 것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핸드폰을 교체하고 또 텔레그램 탈퇴를 하고 또 그 어떤 공용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끝까지 방해를 하고 이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을 그걸로 구속이 돼야 할 사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오히려 아쉬운 것이 도주의 우려도 있는데 왜 그 영장 담당 판사가 도주 우려에 있으면 표시를 안 했을까? 관제에 남아 있으니까 도망하지 않은 걸로 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건 도망이거든요. 네. 그 경호원들을 인간 방패 삼아서 그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그런 행동을 계속 반복을 했다고 한다면 저것은 산으로 도망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산채에 숨은 산적 두목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도주의 우려까지 표시를 해주셨으면 훨씬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네, 이미 이제 구속이 됐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요. 여당하고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표하고 비교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수사를 받는데 정당 대표연점이 참작이 됐다는 거예요. 불구속된 사유 중에 하나로. 그래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주장에 대해서. 윤석열 피의자의 범죄는 매우 중하고 특히 증거에 있어서 국민이 눈으로 직접 보고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거가 너무 명백한 사건인데 이재명 대표의 사건은 물증이 없는 사건입니다. 수많은 참고인과 반대 당사자들을 검찰이 회유하고 협박을 해서 억지 자백을 받고 참고 진술을 받아서 그걸로 기소를 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표적 수사, 정치 사냥 수사로 좀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입증된 사건과 입증이 안 된 사건, 그걸 어떻게 두 개로 같은 잣대로 비교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그 국힘 의원들이 윤석열 사태를 이렇게 책임 전가하듯이 빠져나가려는 수단으로 이런 갖다 붙이는 것에 불과할 뿐 전혀 논리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네. 방금 이재명 대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보수신문 그리고 보수신문이 탄핵과 내란 수사 출구를 이재명 때리기로 잡았다.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오 이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탄핵 심판은 내란죄 부분을 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란죄 부분에 대한 수사가 그렇다고 해서 불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란죄 수사를 해야 되는데 현재의 공수처의 수사만으로는 사실 개인적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수처가 얼마나 무능한지에 대해서 다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제대로 수사해서 내란죄 여부를 정확하게 밝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 이제 특검을 통한 수사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의 이 내란 수사의 출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출구가 존재하지 않을 때 왜? 명백하게 이미 국민들이 그걸 봤기 때문에 출구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럼 그걸 희석시키고 할 수 있는 것은 그걸 다른 정치적인 의도와 결부시키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게 이런 내란 특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 선거운동을 위한 것 아니냐. 선거운동 기간에 일주일에 두세 번씩 특검들이 브리핑을 하게 되면 그게 결국은 이재명 선거운동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목적으로 민주당이 지금 내란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논리로 이제 방어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오히려 그렇게 된다면은 저는 지금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 국민의힘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국민의힘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든지 내란에 대해서 찬성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오히려 계속 강조할수록 본인들이 더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형평성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이재명 대표가 본인 재판도 빨리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형평성에 맞다를 여당과 보수 언론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 대표의 법률 특보를 맡고 계시니까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가 있는 사건과 사안이 약하고 증거도 없는 사건과 동일선상에 놓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재명 대표는 3년째 수사를 받아왔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재판도 받아왔습니다. 법원은 그 법원의 관례대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그 일정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다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작년 총선 때 본인의 총선이 있고 또 지역구를 돌면서 찬조 연설을 해야 하는 가운데에서도 재판에 다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그 재판에 응하는 그 방식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근데 왜 이재명 대표에게 책임 추궁을 합니까? 오히려 지금 윤 정권 관계자들이 아직도 벌이고 있는 그 3년째 벌이고 있는 수사 이거나 빨리 정리하는 것이 옳은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힘은 바로 그것부터 요구를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원칙적으로 이제 범죄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속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힘이나 이런 주장에 대해 국힘의 주장에 대해서 일부 분들이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는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수사 1심을 담당했던 판사가 무려 2년 4개월 동안 심리를 진행하다가 무책임하게 사표를 내고 나가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여러 헌정 혼란에 빌미를 제공한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모두의 제가 사법부 내에서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들 또 일부 그런 판사들의 무책임한 행태가 결국 이런 거대한 국가적인 국민적인 혼란과 이런 소요 사태로까지 이어진 측면은 있다라고 봅니다. 인과는 아니지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여론조사 결과 관련한 얘기로 더 이야기 이어가기로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관련한 내용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심사 중에 했다는 유일한 질문, 그러니까 법원 측에서 유일하게 했다는 질문이 비상입법기구와 관련한 얘기였습니다. 관련한 쪽지를 최상목 장관한테 건네지 않았느냐. 이게 법원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이야기를 물었던 게 경고성 계엄을 깨뜨릴 가장 핵심적인 사안으로 봤기 때문인가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본인은 장난으로 경고를 해보기 위해서 한번 쇼를 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쪽지에 보면 비상입법기구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전두환 시절에 있었던 그 국가보위입법회의, 국회 기능을 대신했던 그 불법적인 위헌적인 그런 그 입법기구였는데 그것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 아닙니까? 근데 그 구성을 전제로 그 예산 얘기까지 쪽지를 내렸다는 것은 결국은 국회를 폐지하고 국회 기능을 새로운 그 단체에게 맡기겠다는 그런 의도를 드러낸 것이었기 때문에 내란의 목적도 분명하고 위헌적인 요소가 너무도 명백한 사안이라 정말 아주 핵심적인 사항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입법기구는 국회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본인과 최상목 장관이 정확하게 지금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 관련한 준비를 했던 것 아니냐, 실행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예, 국회의 맞습니다. 기능을 제한하고 예, 권능을 제한해 놓고 다른 기구로 이것을 대체하려고 그랬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은 본인은 헌법 위에 있는 왕이라고 황제 정도라고 생각을 할 때만 그는 가능한 생각인데 그러니까 지금 정신구조에 그 이미 문제를 이거 하나만으로도 드러낸 사람이라고 봐야겠죠. 저희가 모두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윤 대통령이 오늘 헌재 심판에 출석을 해서 본인 변론을 했는데 비상입법기구와 관련한 쪽지 최상목에게 준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 이사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박균태 의원님께서 뭐 말씀하셨지만 이건 말이 안 되는 앞뒤가 맞지 않는 비겁한 말이고요. 상식적으로 계엄을 선포할 때 비상입법기구와 같은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라고 했다라는 것은 오로지 대통령이 아니면 지시를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이 말은 그 쪽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왔다는 거고, 그럼 그 쪽지를 나는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위증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지금 본인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그리고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법 위반으로 지금 수사받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일관되게 부인하는 것, 이거 외에는 지금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봅니다. 최상목 장관하고의 일종의 대질, 조사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본인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아마 쉽지는 않을 것이고 결국은 윤석열보다 진실을 얘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은 그 장관들이라든가 군사령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진술을 모아서 종합적으로 누구 말이 상황에 맞는지 그걸 토대로 진실을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윤 대통령 구속 기한이 최대 20일입니다. 지금 제깍제깍 시간은 가고 있고 따져보니까 그 기한이 2월 7일까지던데 계획대로라면 공수처가 10일 조사를 하고 나머지 10일을 검찰이 넘겨받아서 수사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구도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검찰이 이걸 빨리 넘겨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건가요? 그것은 직접 확인은 안 했지만 아마 그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는 수사기간이 10일 플러스 10일입니다. 총 20일을 수사를 할 수 있는데 10일을 더하기 위해서는 판사의 연장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공수처 검사도 검사고 검찰청 검사도 검사다 보니까 열흘씩 나눠서 공평하게 쓰자고 했는데 문제는 공수처가 열흘을 다 쓴 다음에 넘겼더니 판사가 혹시라도 연장을 안 해주는 이런 그 경우를 생각하다 보니까 검찰은 그러면 석방을 해줘야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2, 3일쯤 남겨놓고 미리 보내주면 그 나머지 기간에 수사하고 법안이 연장해주면 검찰이 더 하되 연장을 안 해주면 그 짧은 하루 이틀 시간을 이용해서 바로 기소를 함으로써 석방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완벽한 대비의 의도가 저는 선의로 읽혀지긴 하는데 그래도 굳이 법관이 이런 경우에 연장을 안 해줄 리는 없는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건 검찰이 너무 기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었을까 그 생각은 듭니다. 2월 7일이 마지막 기한이라고 치면 주말 끼어 있고 이런 것 같던데 꼭 그 기한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 전에 그렇습니다. 기소할 수도 있는 거죠. 아마 기한이 아마 2월 5일까지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 전에 하는 것은 더 바람직한 경우라 문제가 없습니다. 네.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이 지금 통과가 돼 있잖아요. 윤석열 지지층 계속 결집하는 상황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할 거란 예측이 좀 다수 우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국힘이 제가 그때 당시에 협상을 국힘하고 할 때 저도 원내대표와 함께 같이 협상에 임했었는데 국힘이 결국은 의도된 그 목표대로 결렬을 하고 현장을 떠나갔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책임감이 있다 보니까 일당으로서 국힘이 주장했던 내용을 다 반영을 해줬습니다. 거의 반영을 해서 이 수정안을 만들고 통과를 했는데 그런 측면을 생각하면 최상목 부총리는 당연히 공포를 해야 맞을 텐데 근데 윤 정권의 그 장관들 중에 제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공적 책임감도 없고 개인적인 의리를 생각하거나 자기 지지층의 눈치만 보는 사람들이라 아마 거부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 이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현재 최상목 대대행이죠. 지금 하고 있는 행태 자체가 저는 큰 틀에서 윤석열 정부의 어떤 광료로서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특별하게 새로운 어떤 전향적인 태도 이걸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 특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하는 이유가 특검 수사 기간하고 그리고 조기 대선이 겹치면 불리하다 이런 평가가 예측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예전에 이제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도 그런 얘기들을 국민의힘에서 많이 거부 논리로서 했던 게 김건희 특검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거의 매일 브리핑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불리한
브리핑들이 이루어지면 이게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논리로서 이제 거부를 했었는데 마찬가지 논리라고 봅니다. 시기적으로 이제 특검이 설치돼서 이게 수사가 들어가게 되면은 특검은 수시로 이제 수사 상황을 국민에게 알려야 될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국민의힘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 내란 특검을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받더라도 최대한 본인들의 어떤 주장들을 관철하는 형태로 최소화된 형태로 특검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그게 될 거냐라는 거죠. 결국은 이게 시간을 끌면 끌수록 여론의 어떤 지탄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선거에서도 결과적으로 좀 불리하게 작용할 측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 국민들이 헷갈려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 공수처 검찰의 수사 그리고 특검 관련해 가지고 시기적으로 내용 관련해서 시기적으로 만약에 최상목 대행이 특검을 수용한다고 치더라도 만약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에 우리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구속 상태에 그 기한을 두고 그 전에 기소를 한다고 치면 2월 초면 지금 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면 기소를 하면 그 이후에 특검이 통과가 되더라도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준비 과정을 거치면 2월 말이 되어야지 사실상 실제 출범해서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기소를 해버리면 일사부재리의 또 다른 재판의 청구가 안 된다던데 그럼 특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이제 우리는 그 윤석열 아마 특검이 지금 아무리 빨리 출범을 해도 임명되고 또 준비 기간을 따지다 보면은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기소가 먼저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늦은 거 아니냐, 특검을 도입할 필요가 있냐 이제 그 말씀을 물으시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지금 그 윤석열 그다음에 경찰청장 그다음에 군 장성들에 대해서는 기소가 곧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분위기이긴 하지만 아직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비롯한 내각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국무위원들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 비서실이나 안보실 이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경호처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예, 그렇습니다. 경호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정말 필요한 물증들을 정밀하게 취득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거부권 행사 때문에 압수수색을 또 못했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특검이 나서서 여전히 수사를 해야 할 필요가 하나 있다는 것이고 특검이든 검사든 그 검사의 또 중요한 업무는 수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소유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어떤 윤석열 그리고 군 장성들 또 말을 헷갈리게 왔다 갔다 하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 사람들을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서 공소유지를 하려다 보면은 군검찰, 일반검찰 걸 다 이관을 받아서 특검이 공소유지도 책임감 있게 또 통일성 있게 수행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임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검은 여전히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필요성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박 의원님 설명대로라면요. 예. 하나는 보안적인 수사.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아주 직접적인 혐의가 아닌 주변적인 예. 그리고 주변인들에 대한 수사. 예. 또 하나는 공소유지.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결코 작은 것은 아닌 게 지금 검찰도 할 수 있고 경찰도 할 수 있고 공수처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특검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공수처는 이번에 좀 유능함을 못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은 그 장성들과 윤석열 피의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지를 열심히 드러내긴 했지만 왜 장관들에 대해서 수사를 할 의지를 안 보이는 것입니까? 국무회의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확인을 해야 하고 설령 거기서는 반대하는 신용을 했다고 할지라도 아까 최상목 부총리처럼 그 윤석열 대통령이 주는 그 예산 쪽지를 받아서 그런 업무를 회의를 하고 그걸 뒷받침하기 위한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중요 임무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어떤 책임감을 다하지 못한 국무위원들, 굿수사 그것을 결코 가볍다고 부수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발본색원을 하고 이건 역시 뿌리를 뽑아야 할 문제인 것이지 눈 감고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질문 드리기 전에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 보죠. 예. 이번이 2차 내란 특검법입니다. 만약에 거부권 행사를 한다고 하면 대행이
3차도 또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필요성들에 의해서 또 발의하실 계획인 건가요? 이제 재의결 이후에도 만약에 재의결을 당연히 해야 할 것이고 네. 재의결도 안 됐을 경우를 네네. 말씀하십니까? 네. 그때는 뭐 당내에서 진지한 논의를 한번 더 하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네. 좀 시기가 조금 너무 늦어지지 않나 이런 문제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사 권한 논란이 계속 있어 왔고 법원 내에서도 이게 이견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예.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예. 공소 제기 자체가 잘못됐다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다. 그런 소수의 우려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게 소수 의견일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법원 내에서의 학술적 논쟁 정도 의미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중앙지검의 여러 판사들이 중앙지법의 여러 판사들이 검찰 영장 청구 당시에 영장을 수사권 인정해서 발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서부지법에서도 그 판사 2명이 돌아가면서 체포영장을 발부를 해줬고 또 구속적부심을 중앙지법에 청구를 하니까 중앙지법에서 또 판사들이 그걸 적법한 걸로 판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개 법원에서 많은 판사들이 숙고를 거쳐서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그 일부의 국힘의 주장대로 또는 일부의 우려대로 이게 관할권이 없다고 판결이 나는 일은 없을 걸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박 의원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 수사 받지 않겠다고 했고 불법의 불법이라고 했지만 체포, 구속, 영장이 모두 집행이 됐습니다. 발부됐고 집행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 논리가 실은 다 깨졌다고 봐야 되는데 오 이사님, 이 윤 대통령 측 앞으로 전략이 어떤 전략으로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법적으로 본인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 과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이 무죄를 받거나 혹은 대통령직을 다시 복귀한다라든지 뭐 이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본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출구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 그룹들이 형성되고 있는 것들이 마치 미국 사례와 좀 비교를 하자면 트럼프는 대선에서 지고 기소가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바이든 정부 4년 동안 이른바 마가 세력들은 훨씬 더 강력해지고 뿌리가 단단해졌다라는 거죠. 그 법률적인 이 기소 과정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정치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지지층을 선동하고 결집함으로써 결국은 재선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출구가 바로 그런 정치적인 부활, 어찌됐건 보수 세력 내에서 본인이 이제 어엿한 하나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함으로써 본인의 살 길을 찾는 그런 과정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정말 한국 정치가 정말 후지게 퇴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미 그 일이 이번 서부지원 난입 사태를 통해서 일정 부분 지금 실현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오히려 더 걱정이 됩니다, 지금. 네. 내란죄 수사와 별개로 탄핵 심판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기에 대해서는 상수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인데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주 갤럽 조사 그리고 어제 나온 리얼미터 조사 오차범위 안팎에서 국민의 우세로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게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지 궁금한데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뭔가 의혹의 시선을 갖는 분들도 있고 왜 그럴까 하고 조금 그 궁금증을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당의 그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당의 입장을 말씀드릴 입장은 못 되고 저 개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탄핵 여론이 그 내란 이후에 약 80% 가까이 이르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로 윤석열 피의자든 또 국힘의 의원들이든 여기에 대해서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를 않았고 계속 내란을 선동하는 이런 이상한 행태를 보였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민생을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국가 질서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지도 않았고 이런 걸 생각하면 진정으로 어떤 국민들의
그 어떤 그 지지 이것이 회복됐을 리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저게 지지율이 올랐다고 한다면 윤석열 개인에 대한 지지나 이 상황에 대한 지지가 아니고 혹시 앞으로 치러질 대선 구도 이 문제 때문에 좀 보수가 결집하는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민주당에게 정권이 넘어가는 것이 싫어서 보수가 뭉치는 현상이고 특히 그 김문수라는 그 문제적 인물, 국힘 내에서도 의아해하는 그 국힘 내에서도 과연 선택할지 모르는 김문수라는 인물이 그 1위로 떠오르는 그 상황을 보면은 이것은 보수 중에서도 수구 세력들이 특별히 더 뭉친 그런 결과가 아닐까. 그러면 왜 민주당은 참여가 안 되는 거냐? 네. 거의 50일 가까운 40일, 50일 넘는 집회와 또 불면의 밤을 보내는 이런 과정에서 좀 피로감이 겹치다 보니까 이런 뭐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이러지 못해서 생긴 현상이 아닐까라고 제 나름의 해석을 해보고 있는데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네.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정 정도 일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갸웃갸웃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저런 비상식적인 계엄을 선포하고 선동하고 불복하고 거짓말을 하는데 왜 국민의힘 지지도는 높아지는 것이냐. 아주 그 제대로 된 사과 했는지 기억이 국민들이 잘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 박 의원님 나름의 분석을 해주셨는데 여론조사가 가리키는 내용이 좀 일관된 게 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상승세, 민주당 추월, 불과 한 달 전 상황을 생각해 보면 감히 상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떤 이유로 분석하세요? 일단 아닌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근태 의원님께서 뭐 말씀하셨던 것 그리고 방송 전에도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통합하면 이 여론조사의 핵심을 보수층, 특히 수구 응답자층을 중심으로 해서 보수층이 결집한 결과로 민주당에서는 많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 맞는 부분이 있지만 진실의 일면일 뿐이다. 그게 전부는 아니다. 최근에 여론 상승세를 구성하는 한 부분이긴 하지만 전체는 아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보수 응답자층의 과표집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결과를 원인으로 해석하는 오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수 유권자가 과표집된 이유는 뭐냐면 여론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 여론에 따라서 보수 응답자층이 거기에 자유롭게 응답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돼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논리대로 따진다면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을 때 뭐 최소 60%에서 80%까지 찬성 여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응답자 성향을 보면 진보 유권자 층들이 50%가 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여론은 진보 유권자가 과표집돼서 나온 잘못된 결과인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전체 국민 여론들이 그렇게 형성됐고 그 여론이 형성되기 때문에 특히 진보 유권자들이 더 많이 자유롭게 응답한 결과의 하나라는 거죠. 두 번째. 이 여론을 만든 데는 보수층의 결집이 있습니다. 결집하게 된 이유는 아마 아실 겁니다. 박근혜 탄핵 당시에 보수층에게는 당외, 장외에 반기문이라는 훌륭한 대안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박근혜와 절연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탄핵에도 협조했고 그 이후 여러 가지 박근혜와 절연 과정이 있었죠. 근데 지금 보수 세력에는 국민의힘 밖에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보수 세력이 뭉치지 않으면은 이번에는 정말 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이 있다라는 거고요.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떤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데 중도층의 보수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왜 그런 걸까? 중도층들은 안정지향적인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 혼란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혼란의 최대 원인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물리적으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식물도 아니고 고사목 상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문제는 중도층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해결이 된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이제 빨리 수사와는 별개로 국정이 안정되기를 바라는
그런 욕망들이 있다라는 거죠. 민주당 내부 조사에서도 국정 안정을 희망하는 응답률이 45%에 이르렀다는 언론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지금 민주당의 방식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응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경제적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경제 상황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세대가 2030 세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중국의 덤핑 공세로 제조업체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제조업의 어려움이 결국은 이 고용의 저하, 그리고 서비스업의 어떤 폐업, 자영업의 몰락으로 계속 이어지는 연쇄적인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 최대 피해자들이 누구냐면 고용이 불안한 2030 세대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들이 뭔가 어디엔가 이 사회에 울분을 표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현재 기존의 민주당이 보였던 경제 노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힘 쪽에 동조하는 일부 이제 2030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반응한 결과가 현재의 여론들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고, 또 이제 제가 이 세 가지와 별개로 박준택 의원님께서는 친명 의원으로 분류가 되시니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시기 민감할 것 같고 조심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과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떤 대통령이 될까와 관련해서 좀 우려스러운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교체에 많은 분들이 다수가 동의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민주당을 통한 정권교체 오케이. 그러나 이재명? 글쎄.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그 구조적으로 깔려있는 측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현재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경청자로 거의 5분 이상 계셨던 것 같아요. 혹시 예. 굉장히 여러 원인 분석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예. 혹시 해주실 말씀 예, 있으실까요? 좋은 말씀 잘 받아 적었고 또 당에서 이 문제를 이용하는 분들에게도 전달을 해서 원인 분석을 잘 하는데 좀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역할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정희구 경제 사정 어려운 거 다 이해를 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이제 언급하시는 이 부분들도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하긴 하겠는데,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3년째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걸로 공격을 당해오는 입장인데, 한 가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3년 동안 그 수사를 당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는 과정에서 그 반대편에 있는 당사자, 관계자들, 참고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검찰에 의해서 별건 수사를 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또는 회유를 당하면서 검찰 수사에 전부 다 협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 하나도 검찰에 다 협조를 하면서도 이재명 대표와 금품 거래 관계에 대해서 자백을 하거나 입증되는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실제 도덕성 부분이 자신이 있다고 이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많은 사건들은 거의 다 무죄가 날 걸로 보여지는데, 다만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선거법 위반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언제쯤 심리가 끝나고 판결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충실히 임할 입장이라는 것,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이 사안의 내용을 아는 법조인들, 주변의 법률가들에게 사안을 토론을 하다 보면 이것은 무죄 판결이 맞다라는 결론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심 판결에서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2심에서 바로 잡힐 걸로 본다라고 분석하는 분이 제 주변의 법률가들 많이 있다는 거. 그래서 결론은 잘 날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다는 것. 그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는 것이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한 1차 관문일 겁니다. 허들을 넘어야 된다는 거에서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이제 지지율을 움직이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 부분도 있겠지만 차기 유력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애티튜드를 태도를 보는 거거든요. 리더십을 보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국민들에게 호감을 주고, 물론 이제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절대적으로 호감을 갖고 지지하는 계층이 있지만
그 모든 국민이 민주당 지지자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분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지난 그 박근혜 탄핵 당시에 그 당시에는 심지어 보수 유권자들까지 탄핵에 찬성을 하고 이른바 촛불 승리연합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었죠.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박근혜 탄핵 이후에 민주당의 상대 정치인들 중에서 신뢰할 수 있는 예컨대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 후보를 비롯해서 박원순, 이재명 여러 다양한 대안들 신뢰할 수 있는 대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촛불승리연합의 보수 유권자까지 가담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 차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유력한 대선 후보라는 것은 잘 알고 있고 그렇지만 실제 대통령이 되기까지 넘어야 될 과제들이 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가 이 비호감을 빨리 극복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왕 이재명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정치 지도자 선호도 결과 그리고 차기 대통령 적합도 얘기도 잠깐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럽 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31%가 나왔고 김문수 장관이 7% 나왔네요. MBS 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28%, 김문수 장관 13%. 여러 가지 리스크 그리고 견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1위를 가져가는 것은 주제의 사실인 것 같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좀 전에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김문수 장관이 7%, 13% 보수 후보로 압도적으로 위로 치고 올라오는 모양새거든요. 어떤 이유로 보십니까? 일단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조가 중요한데요. 이 지지율은 이걸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전화 면접에서는 31% 정도, 근데 ARS에서는 37%까지 나오는 조사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군소 후보와 비교를 하면 압도적인 지지율이긴 한데 이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문재인 당시의 대표의 지지율과 비교를 하면 그때는 전화 면접에서 40% 중반, ARS에는 50%를 넘는 그런 결과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비교 기준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힘 후보군 중에 정말 유력한 후보가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대답을 유보한 계층들이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2등이 대답 유보층이라는 게 오히려 더 민주당 입장에서는 주의 깊게 봐야 되고 긴장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론조사 관련한 이야기를 해서 여론조사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MBS 조사는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전화 면접 조사를 했고요. 갤럽은 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전화 면접 조사, 리얼미터는 1월 16일부터 17일까지 ARS 자동 응답 조사입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만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이 돼서요. 향후 전국 수습 과정 우선돼야 되는 게 어떤 거일지 이 얘기로 마무리를 해볼까요? 먼저 박균택 의원님 한 1분 내로 정리를 해줄 수 있을까요? 현재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도 그 내란이 종결이 되지 않는 이런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국정 안정도 이루어지지 않고 민생 회복을 위한 노력도 펼치기가 어려운 지금 그런 상황이 돼 있는데 결국은 신속하게 탄핵 상황을 마무리 짓는 것 이게 무엇보다도 급선무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그 이후에 국정 안정 또 뭐 민생 회복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 소추단의 일원으로서 아무튼 윤석열 그 피청구인에 대한 그 파면 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 이사님 받아주실래요? 네,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우선 국힘이 지지율에 취하면 안 된다. 바꿔 이야기하면 윤석열이 비토하는 후보는 대선 후보가 되기 어렵다라는 거고 그것이 국힘의 외연 확장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오히려 국힘이 더 긴장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바이든의 1월 15일자 고별 연설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을 말을 했는데요. 대통령의 권력은 억제되어야 된다. 범죄를 사면해서도 안 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바로 한국 상황에서 꼭 새겨들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토론 끝 인사를 겸해 저는 작별 인사를 고합니다. 이해의 폭을 넓혀서 유익한 토론을 만들겠다는 약속이 지난 1년간 잘 지켜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취재와 보도 현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